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즉, 첫 번째가 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머티브 레퍼런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노머티브 레퍼런스라는 것과 제일 뒷부분에 따로 나오는 레퍼런스나 혹은 비블리오그래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될 것이 그 노머티브 레퍼런스라는 것은 유익 참조라고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필히 이 문서를 볼 때는 이 노머티브 레퍼런스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문서 하나만을 보실 게 아니고 늘 보실 때는 노머티브 레퍼런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레퍼런스 문서는 필히 참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erm and definition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어떤 문서에 가면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2절에 term and definition이 나오고 3절에 normative reference가 나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뭐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두 개, 1, 2, 3번까지는 가장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4절부터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속살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은 4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09년 판과 지금 현재 ISA 쪽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2017년 판을 보시면은 4절에 The Situation 이것은 같이 나와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컨셉으로 되어 있고 또 ISA 문서에서는 제너럴 컨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6절부터 가면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현재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문서는 모델로 되어 있는데 우리 ISA에서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드래프트 버전을 보면은 IACS definition 해가지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IACS로 여기 국제 표준 문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산업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그냥 ICS 스타일로 해서 산업 제어 시스템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SA 쪽에서는 6절에서 ICS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오고요. 따라서 그 ICS에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Foundational Requirement라고 해서 우리 줄여서 FR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보안 요구 사항, 그게 Foundational Requirement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초적인 사항이 그 7절로 따로 나와 있는데 이 Foundational Requirement가 그러면은 2009년 판 국제 표준에는 없느냐? 그게 아니고 ISA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로 지금 이제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2009년 버전에도 마찬가지로 Foundational Requirement 요소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뿐이고 ISA 쪽에서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풀어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해서도 앞에서 제너럴 컨셉 얘기해놓고 여기서 8절에 다시 펀더멘털 컨셉 해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국제 표준에 있는 모델, 6절에 있는 모델이 ISA 쪽에서 이제 9절의 모델로 나오고 10절에서는 전체적인 62443 시리즈의 얼개에 대해서 10절에서 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NX가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책장 만들거나 그럴 때 부록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부록으로 싣죠. 그런데 오히려 외국 문서들이나 이 국제표준 문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NX가 더 도움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령 다른 표준과 매핑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NX에서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볼 때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늘 NX 내용도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NX 쪽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SA 문제 NX에서는 A, B, C, D 4가지 NX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팔러시의 프로시저에 대해서 나오고 존 컨듀잇 이그젠플 나오고 더불어서 그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나오고 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ISA에서 저게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 문서가 IEC 표준으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이제 넘어올 텐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도 지금 그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그 IEC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1년도 가면은 아마도 업데이트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통사항으로 스코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1의 문서의 스코프. 이것은 국제표준 문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업 제어 시스템 ICS에서만 적용 가능한 모델과 개념을 소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전 연도가 2009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로지 ICS에서만 적용 가능한 모델로 한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폭넓게 바뀝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매니팩처링 하는 쪽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게 ICS에서만 적용되는 모델로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IT와 OT를 우리가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안 적용을 할 때는 OT 쪽에만 적용하는 모델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OT 쪽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IT와 OT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해킹 시도하거나 접근할 때 주로 접근을 그 OT 쪽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 있는 혹은 그 기업에 있는 IT 쪽에를 공략을 해서 거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OT를 감염시킵니다. 이런 추세로 해킹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IT와 OT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스타일로는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직 ICS에서만 적용 가능한 모델과 개념을 소개하는 것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게 IT와 OT를 다 망라한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6243 시리즈의 전체적인 그 시스템과 구성 요소는 그 밑에 1, 2, 3, 4번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소개하게 될 거고요. 또 ICS에서 적용되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들, 거기에 수반되는 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초이스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그 자산, 그 자산에는 이제 프로덕트와 우리 컴포넌트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 같은 것들이 여기 그 1-1번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1-1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그 ABCD 4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IT와 OT를 과거에는 구분했었는데 이제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다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2009년 버전에서는 이 문서가 적용되는 그쪽 범위를 전력 쪽, 그리고 가스 앤 오일, 그리고 이제 워터,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ABCD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폭넓게 전체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용되는 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는 말씀드렸던 IT 영역에 대한 그 기기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체계 시스템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DCS라든가 PLC라든가 RTU, 스카다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될 여기서 적용되는 모든 그 인터페이스를 다 같이 아우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IEC 시리즈에서 디파인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산업 제어 시스템이 활용되는 그 네트워크에 가보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쓰는 것은 이더넷 기반 하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
경쟁해서 내가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죠. 현재 이더넷 랜의 그 프로토콜은 보면 100대의 단말기가 있다 그러면 100대의 단말기가 누군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내가 사용권을 획득해서 쓰는, 그러려면 내가 사용할 겁니다 라고 먼저 딱 치고 들어가야지 그 사람한테 이제 사용 권한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 다만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n분의 1 해보면은 순식간에 처리되는 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컨셉은 공장이나 이 산업 제어 시스템으로 가면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속하게 액션이 취해져야 되고 작업이 돼야 되는 가령 로봇이다 혹은 수술기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따라서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더넷 레이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통신 프로토콜들은 국제 표준으로 2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벤더들마다 자기네들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등록해 놓고 서비스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에서도 LS 일렉트릭, 과거 LS 산전에서 지금 파피넷에 대해서, 라피넷에 대해서 국제 표준에 등록시켜서 현재 그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신망 쪽에서, 프로토콜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는 이 IEC 62443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통신과 관련된 표준 문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아우러져서 이제 동작될 거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요소는 또 우리 휴먼 인터페이스도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스코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서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액티비티 기반으로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그 팔러시 앤 프로시저라는 게 이제 파트 2에서 주로 얘기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액티비티 기반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셋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산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 자산 기반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노머티브 레퍼런스 문서는 필히 참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09년 버전이다 보니까 여기 버전에서는 그 62264 이 버전, 이거는 또 다른 표준 문서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 문서는 보면은 모델 앤 터미놀로지를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 62443-1-1번이 지금 용어 정의하고 모델과 컨셉을 소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하는 모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62264-1번의 모델과 터미놀로지에서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필히 참조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본보호 시스템이나 정부 기관에 있거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보안 쪽에서 장비 도입할 때 보면은 반드시 CC 인증받은 제품만 도입 가능하지요. 따라서 산업시어 시스템에서 이제 CC에 대한 표준 문서를 아주 주요하게 참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여기에서 노머티브 레퍼런스 문서가 이 두 개만 딸랑 들어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요. 이 버전이 완성된 건 2009년입니다. 그런데 국제표준 문서 하나가 완성되기에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지금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TS로 되어 있었죠. TS는 일반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년 걸렸다라고 보면 2009년에 완성됐다라고 하면 최소 2006년 정도에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2006년 시작할 당시에 참조할 수 있는 만한 문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이 정도 문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SA 쪽의 문서에 보시면 이 노머티브 레퍼런스 문서가 확 바뀝니다. 어떤 걸로 바뀌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62443-1-2번, 2-1번, 2-3번, 4번, 4-1번, 3-3번 이런 문서들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장 늦게 만들어지면 이미 지금 언급된 문서들 표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레퍼런스 될 게 아니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서들을 레퍼런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다 노모티브 레퍼런스 문서는 교체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1-1번 업데이트 문서에서는 상당히 수정 보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erm definition and abbreviation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과 3절은 서로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전혀 마이너한 거고요. 제가 쭉 전체 표준 문서의 용어와 약어를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엑셀 파일로. 전체 문서를 다 뒤져서 뭐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작업하면서 해보니까 용어가 여기 현재 문서에는 139개 용어가 있고요. 1-1번 문서에 139개의 용어가 있고 약어가 26개가 있는데 ISA 99 개정판에서는 117개 용어하고 14개 약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 시리즈부터 해서 4-2번 시리즈까지 전체를 다 해서 아우러서 보니까 약 400여 개의 용어와 280여 개의 약어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샘플들 보여드렸습니다. 자산 정의하는 거, 자산 에셋 오너는 자산 소유자, 또 비즈니스 시스템, 채널, 컨두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글판 보시게 되면은 컨두잇이 도관으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관이라고 하면 이제 잘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서 원래는 통신 경로로 번역을 하든가. 그런데 저희가 몇몇 이 산업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통신 경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전송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컨두잇은 전송로로 다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 1-1번과 2-1번 문서를 보면 도관으로 번역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찾아봐도 도관으로 나오는데 4-2번 문서 제가 번역하고 저희 팀에서 검토했었던 그 문서에 보면은 거기는 전송로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규 문서에서는 이제 전송로로 번역이 될 거고요. 기타 나머지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들 그냥 대략적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몇 가지 들어놓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용어 설명을 A서부터 Z까지 설명을 했겠죠. 우리 가나다 순으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A서부터 Z로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이 용어가 2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문서들을 보시면은 표준 문서도 그러지만요. 어디 가면은 또 우리 용어가 반드시 2절에 나오던가요? 경험 있으세요? IT 전문가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이 잘 안 보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잘 안 보죠. 그런데 ISMS 인증 심사할 때는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다 검토하면서 제일 최종적으로 필히 법규 준수성을 보게 되는데요. 컴플라이언스라고. 즉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해당 산업에서 필히 적용돼야 할 법규를 준용했고 따라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 법에 가서 보시면 2조에 1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스코프입니다. 이 법의 범위와 대상, 목적이 뭐다라는 게 1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조 가면은 이 법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용어는 그 법규 내에서 이 용어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망법 대부분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정통망법 보셔도 2조에 가면
정보통신망 이란 게 용어 설명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용어 설명은 늘 따라온다 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1, 2, 3절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여기 문서들 보면은 몇 점 1, 몇 절의 1번은 제너럴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제너럴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읽어보면 그냥 끄떡끄떡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여기에 일반적인 곳에 넣어 놓았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서 만들면서 제너럴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꼭 짚어 넘어가야 될 사항들 빼고는 대부분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은 언급하면 장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시간 빼앗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너럴한 것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4절 내용이 ISA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곳에서도 같은 그 절에 속해 있지만 속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 해가지고 이제 사업 환경이라는 게 현재 ISA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문서에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국제 표준 문서들도 대부분 요즘은 비즈니스 컨텍스트 혹은 컨텍스트 이스태블리시먼트 이런 것들이 필히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 있을까요? 그 전에 표준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문서들에 보면 비즈니스 환경이 꼭 언급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우리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우리가 호도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안하는 쪽 사람들이니까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이 아주 핵심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비즈니스 한계에 초과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환경부터 고려해서 내가 10억짜리 사업하면서 거기다가 50억 보안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부터 먼저 고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늘 이제 최근에 나오는 표준 문서들 보면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 문서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보안 위협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요. 안 넘어갔죠? 네, 안 되면 이제 마우스 클릭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업적 이익, 제가 조금 전에 비즈니스 환경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적 이익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보안에 10억을 투자했으면 얻어야 될 사업적 이익은 수십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추가가 되고 있더라. 너무 과다하게 접근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고려 요소도 우리가 현재 보시면은 IoT, 우리 산업지원 시스템에서는 IIoT라고 하죠.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IoT의 기본 컨셉이 인터넷 오브 싱즈잖아요.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접속되는 거죠. 마찬가지 컨셉으로 우리 산업지원 시스템이 과거에는 네트워크에 전혀 접속 안 됐었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시스템공학연구소에 있었었는데
당시에 저희 통합생산 자동화 연구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동화 시스템들, 생산 자동화 시스템들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폐쇄적이었었고 그것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산업시설 시스템은 다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이제 폐쇄망일 수도 있고 오픈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보안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또 제가 IT와 OT를 과거에 나눠서 생각하다가 지금은 IT 플러스 OT에 대한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ISA 문서에서는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잘 하면서도 데이터 프로텍션 고민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죠. 제가 인증 심사하러 혹은 컨설팅하러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 자산관리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보안하는 사람이 제가 현장 가면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자산관리 대장 주세요라는 겁니다. 보안 문서 달라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 대장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관리 대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순간에 이 회사의 보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자산만 조사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자산 대장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그 자산 대장에 대해서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OS가 무엇이고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동작되어 있고 언제 버전으로 되어 있고 그 영역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같이 다 자산관리 대장에 기술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 가보면 그냥 자산 목록 리스트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투자 금액 고려되지 않았고 OS가 뭐고 기타 등등등 열거한 그런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곳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자산관리 대장에 리스트업되어 있다 하면은 그 회사는 어느 정도 보안의 기초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쪽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과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대개 어느 회사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자체를 자산으로 딱 기술해 놓은 곳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즉 데이터 프로텍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게 우리 접근 제어를 위해서 권한 부여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만이 액세스 컨트롤이 아니죠. 물리적인 출입 통제도 다 액세스 컨트롤이고 사람에 대한 것도 통제하는 것도 다 액세스 컨트롤이죠.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액세스 컨트롤이 두 번째다. 그래서 요즘 표준 문서 보면 이 두 가지는 가장 깊이 있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앞서서 다루어지죠.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엔 더 추가적으로 또 필수적인 것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추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그 필수적인 기능 중에서도 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거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보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커런트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표준 문서에서 커런트 트렌드를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업데이트 주기를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국제 표준 문서는 평균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리바이스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건너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우리 1-1번 문서가 2009년에 발간됐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이거 개정해야 되는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쯤에 업데이트가 됐어야 됐는데 당시 판단으로는 업데이트할 필요 없다라고 넘어갔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20년 다가오면서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니까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주기가 5년 주기에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로는 이 표준이 4년 내지 5년에 한 번 개정되다 보니까 이게 뒷북치는 스타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 M2M이라는 조직이 따로 생긴 겁니다. 사실 표준이라고 하는 디팩터 스탠다드로 가는 원 M2M이 IoT 디바이스에서 많이 표준화해서 활용하고 또 기타 여러 곳에서 쓰잖아요. 그 사연이 원 M2M은 몇 달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정 주기가 훨씬 빠르죠. 즉, 이 커런트 트렌드를 그쪽은 숨가쁘게 받아들이는데 이 국제 표준은 전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영향. 이게 지금은 그 당장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지 몰라도 포텐셜하게 언젠가 이게 영향이 끼쳐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데 재밌는 게 요즘 최근에 미국 산업계에서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요.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지속적인 상황 감시를 통해서 악성 해커들의 침투를 체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 잠재적인 영향. 그러니까 어떤 게 보면은 우리 서버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보면 느닷없이 30도에서 100도로 안 올라가잖아요.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꾸준하게 열이 오르죠. 그러면은 이게 한 70도 넘어서면 이건 위험 상태다라는 것을 끊임없는 모니터링 가지고 골라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이 어떤 위협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당장은 큰 위협 요소가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어느 단계 가면 이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 산업지원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아주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례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목공 한번 해보셨어요? 나무 깎을 때 우리 그 깎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롤러로 돌리면서 깎잖아요. 그렇게 깎는 그 깎기도 닳죠. 그러면 이거 1년 쓰면은 이제 닳아서 이거를 교체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닳았고 교체 주기가 언제가 될지 이걸 어떻게 알죠? 이게 이제 잠재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교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교체 안 하고 계속 쓰다가 얘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라인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과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제 리스크 애세스먼트라고 하는 위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보안의 3요소 CIA죠. C,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세 개를 우리가 보안의 3요소로 하잖아요. 산업제어 시스템에서는 CIA 중에서 어느 걸 가장 중요시할까요? 보안에서는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 IT 보안하면은 무엇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죠?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크립토그래피 C 중요하잖아요. Confidentiality. 산업제어 시스템에서는 Confidentiality가 중요해요. Availability가 중요해요. 할까요? 답 나오죠, 그죠? Availability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산업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보안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지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 환경부터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의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따라서 어베이러빌리티라고 하는 가용성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리스크 애세스먼트에 의해서 정한다. 그것도 정량적인 목표치와 정성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그런 보안 요소에 보면 이제 앞에 2009년 판 국제표준 문제는 안 들어있지만 앞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인적자원,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를 다 잘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전의 내용이라고 해도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인적자원이 여기서 보안의 요소로 고려가 돼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휴먼 리소스에 대한 보안 대책 강구하세요? 이것은 어디서 극명하게 사례를 보셨을 수 있었냐 하면요. 9.11 사태 때입니다.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부셔져 내렸는데 그 쌍둥이 빌딩 안에 있었던 거주 근무자들 우리 정보통신실 직원이 모두 다 사망하면 그 전산 시스템 누가 돌리죠? 산업체육 시스템 담당자들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커버하죠? 따라서 인적 자원부터 먼저 보호하는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놓치고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사태에서 전산실 직원들 보호하나요? IT나 OT 시스템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은 전산실 직원들이 누구 하나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그 전산실을 폐쇄해야 되죠. 커버 가능한가요? 그런 게 다 망라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는 거기서 살펴볼 수 있고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을 쫙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 그 보안 표준 문서가 있죠. 우리 여기 이 IC 시리즈가 아니고요. 뭐가 있었나요? ISMS죠. 여러분들 키사에서 그 ISMS 인증 심사원 교육하고 한 거 들어보셨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이거 인증받게 하잖아요. 혹은 ISO 국제표준으로 얘기하면 ISO 27001 혹은 27002번 문서가 언급이 됩니다. 아까도 눈여겨보셨으면 이해가 되셨지만 그 NX 끝부분에 가면 ISO 27001번의 통제 항목들하고 비교했다라는 NX가 있습니다. 왜요? 이 산업체계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통제 항목들은 여기 IEC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산업체계 시스템의 그 아주 그 특별한 그 한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일반적인 IT 보안이나 일반적인 보안 요소는 어떤 걸 갖다 쓴다? ISO 27001 and 27002에 있는 보안 항목들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 항목들 플러스 IEC를 적용하는 거죠. ISO 27001은 빼고 IEC만 적용하면 다 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프로세스 속에 있는 내용들은 ISMS 내용을 살펴보시면 쫙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서에 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에는 인적 자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고용 전, 중, 고용 중일 때, 고용 끝냈을 때 해당된 보안 통제 항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게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것 플러스 산업체계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사람에 대한 거,
프로세스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각 분야가 있죠. 우리 문서, 이 IEC 문서에서는 무엇은 다루지 않을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문서에서는 우리 테크놀로지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프로세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세스 몇 번 문서에서 본다고 했죠? 4-1번. 테크놀로지 부분 시스템 리퀘어먼트 우리가 3-3번에서 본다고 그랬죠. 다른에 대해서는 우리 IEC 문서에서는 없다. 그거는 어디를 보는가? ISO 27001번이나 2번을 보나. 이게 4절까지입니다. 4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4절까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들을 되풀이됐을 수도 있고요. 5절 컨셉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CIA 중에서 우리 일반 범용 IT 시스템에서는 CIA가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얘를 더 많이 취급하죠. 우리. 가용성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사 DB 다운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멈추나요? 인사관리 DB가 다운됐다고 해서 회사 경영이 스탑돼요?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이 섰다. 공장이 셧다운됐다. 어떤가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최우선이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안에서 기본적인 목적은 산업시의 시스템에서는 가용성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계량화를 합니다. 아까 제가 정량적인 평가한다고 그랬죠. 리스크 애세스먼트 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무조건 내가 이거 그냥 살펴보고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용성을 위해서 내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점수화합니다. 그 점수화한 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지요.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나중에 CSET이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이밸리에이션 툴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게 저희가 뭐 창조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해서 오픈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글화 작업하면서 우리 한국 환경에 맞게끔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걔네들이 그 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내용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량화돼서 우선순위가 쫙 매겨져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죠. 네. 아까 여기 IEC 국제표준 문서에서는 파운데이션 리퀘어먼트가 딱 이렇게만 되어 그랬죠. 그런데 ISA에서는 이게 절 하나로 넘어갔죠. 7절인가요? 지금 파운데이션 리퀘어먼트가 통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5.3절에서 파운데이션 리퀘어먼트 요 7가지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접근절, 액세스 컨트롤 1번이었고 두 번째로 데이터 프로텍션 이런 게 중요하게 취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 분야로 해가지고 쫙 항목들 나눠 놓았고요. 요 7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뒤로 가면 이것을 구현할 때 어떠한 보안 요소들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항목들이 쫙 나오는데 그 항목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약 한 120개 정도 항목이 나옵니다. 그 120개가 7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가 접근 제어, 두 번째가 유스 컨트롤. 그래서 사용 제어, 이거 US가 아니고요. UC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아까 우리 CIA 얘기했죠. 인테그리티. 데이터 무결성, 위변조 방지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 DI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밀성. CIA 중에 이제 confidentiality. 기밀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제한. 우리 산업시설 시스템에서는 보면은 그 일방향 통신 장비를 쓰죠. 그 데이터 흐름을
어디로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고 못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차단하죠. 특히나 기반 보고 시설로 가면은 이 데이터 흐름 제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발전소 제어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IT 진영, IT 시스템 쪽에서 발전소 제어망을 마음대로 컨트롤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고 그쪽에 데이터는 갖고 나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갖고 나와야지 생산량을 알 수 있죠. 그죠? 전력 오늘 얼마나 생산했는지, 부품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거 알려면요. 즉 일방향이라는 게 내가 들어가서 그걸 컨트롤할 필요는 없지만 그 컨트롤은 그 내부 시스템에서 폐쇄방에서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 흐름 제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이벤트. 이 시기적절한 이벤트라는 건 왜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극명하게 잠깐 사례 설명드렸듯이 임사관리 시스템은 지금 셧다운돼도 되지만 산업지원 시스템은 지금 셧다운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얘가 무슨 이상 징후가 발생할 건가 뭔가 있는가라는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리포팅되고 그 이벤트가 모니터링 돼야 될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다고요? availability.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availability. 그래서 이 7가지 유형으로 foundational requirement라고 해서 FR로 얘기하고요. 요게 FR 1번, FR 2, FR 3, 끝에 FR 7입니다. 이후부터 보는 모든 문제 보면은 FR1이 어쩌고저쩌고, FR2가 어쩌고저쩌고, 혹은 FR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앞에서 딱 선언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표준 지금 개정되고 있는 쪽에서는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5.4절이 이제 디펜스 인덱스 실증 방어죠. 그래서 그 실증 방어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멀티 퍼포즈 그러니까 혹은 우리 그 인증도 디플리케이션 시키는 경우도 있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들어보셨죠? 여러 겹으로 인증하는 거.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인증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에다가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더하는 거. 이건 디플리케이션 시키는 거죠. 리던던시를 주는 거죠. 그러다가 멀티플로 가는 것은 거기에 생체 인식까지 갖고 들어가죠. 더 중요한 시스템으로 가면.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여기 이제 실증방어전략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다층 구조로 방어하는 걸로 이제 컨셉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 가면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 이제 그 각각의 그 컨텍스트마다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화살표 방향도 중요합니다. 양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양쪽으로 교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화살표 끝쪽으로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주, 에셋 오너가 나오면 이 에셋 오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걸 있고요. 자산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하고, 가치 부여한다는 게 우선순위 죄죠. 지극히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게 끄떡끄떡해지는 내용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컨텍스트 모델이 우리 일종의 내가 어떻게 안전함을 보증할 거냐라는 쪽과 그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레트 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스레트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다룰 거고 그걸 위해서 리스크 애세스먼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끄떡끄떡 할 겁니다. 내가 이거 아주 안전해 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법을 통해서 보증을 생성하게 될 거고,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정말 그게 보증할 수 있어라는 그 내용을 에비던스를 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뢰성을 형성시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카운터 메이저로 대책으로 가는 거고요.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우리가 벌러러빌리티를 체크해 가지고 카운터 메이저,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지금 위협 혹은 위험 평가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에셋을 어떻게 분류해서 정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분류할 때 우리가 물리적인 자산과 논리적인 자산, 그리고 제가 9.11 사태를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를 말씀드리면서 사람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했듯이 그 자산에는 사람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자산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끼쳐지는 손실과 간접적으로 끼쳐지는 손실, 또 그것을 우리가 이벨리베이션 하거나 어세스먼트 할 때, 평가할 때 우리가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것들을 일부 요약에 정리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컨텍스트에 보면은 vulnerability 있었죠? 취약성. 요거는 이제 우리가 weakness와 취약성, vulnerability는 다르죠. weakness는 약점이라고 우리가 해설을 하지만 약점은 반드시 vulnerability가 아니죠. vulnerability는 이걸 가지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지만 약점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vulnerability에 한정한다. weakness가 아니고 vulnerability 쪽에 한정한다. 이것은 아까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되고 그러듯이 모든 것을 망라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어세스먼트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런 단계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첫 주에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갔죠. 그래서 31000 ISO 31000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을 드렸었고, 27005번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다라고 해서 27005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마른 목걸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리스크 트리트먼트 대처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마른 목가 아래 위로 들어 있었다. 그리고 밑에 억셉턴스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 보여드렸듯이 같은 컨셉으로 예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게임 위험 프로세스는 이니셜리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은 위험 완화 대책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이 단계에서 대책 구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위험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책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럴 때 그 구현된 그 대책은 잔여 위험이 얼마나 될 거냐. 그 잔여 위험을 평가해서 이건 내가 수용할 만하다, 안 하다. 수용할 만하면은 오케이, 마무리된 거고요. 위험 평가를 끝낸 거고. 이거 위험 평가해서 쭈루룩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이 완전하게 보호가 되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시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위험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보안하는 사람이 법을 꼭 최종적으로 살펴본다라고 그랬죠. 법적 위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벌칙 제도가 기본보호 시스템 이런 쪽이 약하지만 외국 선진국에서는 벌칙 조항이 강하고 그러면서 특히나 미국 쪽 같은 데 가보면은 이쪽 그 산업재해 시스템 쪽에 가면 특히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스 앤 오일 이런 쪽에서는 NERC에서 적용하는 CIP라고 하는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텍션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것 간과하고 안 지켰다가는 보통 벌금이 수천만 달러입니다. 법규 안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것에서 같이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위험 허용 수준. 이거 DOA라고 합니다. Degree of Acceptance. 혹은 위험 허용 수준이라고도 얘기하고 위험 감내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내가 제시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납득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위험 허용 수준이고요. 보통 위험 평가할 때 이것을 설정해 놓고 카운터 메이저, 대책을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퀄 예산이죠. 위험 허용 수준을 내가 아주 낮춰서 잡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죠. 위험 허용 수준을 높이 잡으면 약간의 비용 투자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 경중을 가리는 것이 이제 위험 허용 수준을 가지고 가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 리스판스라는 위험 대응을 하죠. 그 위험 대응할 때는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설계를 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수락을 하거나 이전 또는 공유. 이거 제가 말을 놓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내가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경우도 클라우드 센터로 보내는 경우도 위험 이전이나 공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거 아예 무시하고 나는 위험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갈 수 있다 그랬죠. 일례로 우리가 어떤 공장의 출입 통제 시스템 혹은 출근 기록부, 출입 통제 시스템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군요. 출근 기록부. 이게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출근 시스템이 다운됐다. 이거 아주 크리티컬한가요? 여기에 보안 대책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예요? 그거는 위험 평가에 따라서 최하위 정도로 가죠. 즉 위험 감내, 아까 앞에서 위험 허용 수준 얘기했죠. 그런 경우는 위험 허용 수준이 아주 높아서 여기는 별로 내가 투자 안 한다. 그런데 내가 발전소에 터빈 제너레이터다. 이게 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준은 훨씬 낮춰 잡아서 거기는 보안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는 거고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출근부 같은 경우 출근 시스템 이런 거는 위험을 감내하고 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커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발생되는 것이 우연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연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혹은 스레셜드 밸류를 줘서 이 밸류 상태에서 변경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산업지원 시스템 해킹 공격한 사례에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했던 사례를 보면 공격은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가 됐냐면 안전 계장 시스템의 내용을 이해 못했어요. 완전하게 이해 못해서 거기에 스레셜드 밸류가 이럴 때 안전 계장 시스템이 자동으로 셧다운 시키거나 자동으로 지가 리부팅 되거나 라는 그 옵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무대뽀로 수치를 가령 0에서 50 사이인데 5000을 부어버린 거죠. 5000을 부으면은 이 스레셜드 밸류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 해킹 공격 명령을 딱 차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리커버리 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공격이 실패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유의하지 않은 변경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요소인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전 계장 시스템 같은 데서는 저 스레셜드 밸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협을 일으키는 에이전트는 내부자도 될 수 있고 외부인도 될 수 있고
내추럴한 자연 재해 재난도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서 작업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위협 요소에서는 수동적인 위협 요소와 능동적인 위협 요소가 있는 거고요. 수동적인 위협 요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니핑 하는 것이 다 수동적인 겁니다. 스니핑 하는 거나 스캐닝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당장 해가 끼쳐지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공격할 포인트가 어느 쪽에 좀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패시브 스레시라고 그러고 액티브 스레스는 이걸 통해서 시도하면은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이제 액티브 스레스로 해서 이 항목들이 A부터 J까지 쫙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할 때는 외부 위협과 내부 위협으로 나눠서 이제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외부 위협에 많이 대응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부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커버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부분은 과거에는 어떤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업데이트 버전에 들어갑니다. ISA 버전에만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내용은 미국도 한 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모든 미국 표준 문서 내에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다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서들 보면 SCRM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시큐리티 컨트롤들이 샅샅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표준 문서도 이 내용들이 샅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가적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요. 또 하나 최근에 샅샅이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니스에서 만든 CSF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필히 들어갑니다. 그 CSF에 보시면요. 5가지 펑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해서 identify, 식별. 이거 자산을 식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컨텍스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도 보고요. 또 걔네들은 또 중요하게 보내는 게 교육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도 들어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가 식별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가 식별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그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액세스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보호를 잘한다고 해도 해킹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탐지, 디텍션을 재빠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탐지하는 내용이 있고 네 번째로는 탐지했으면은 제대로 대응을 해야죠. 이건 리스폰스. 그 다음에 대응을 했으면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리커버리 해야죠. 복구를 해야죠. 따라서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는 단계를 걸쳐서 거기에 CSF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카운터 메이저 원 대응책들이 약 한 107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 항목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지금 추세이고요.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과 CSF 두 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우리 트로이안 호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에 대해서 트로이안 호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하드웨어에 이게 구현돼서 들어가 있을 경우는 발견해낼 수 있는 확률은 수천만 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화웨이 중국하고 전쟁 벌이고 있죠. 그 이유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다가 칩에 악성 코드를 담아놓고 하드웨어를 공급하면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거의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
현재 올해 IITP에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도 이 하드웨어 vulnerability를 탐지해내는 서플라이 체인 프로젝트가 5년짜리 프로젝트로 나와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IT 보안과 OT 보안. 과거에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떼어놓고 생각할 거 아니다. 그런 게 선언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계속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성숙도 매튜러티를 체크하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면은 보안 관심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보안 관심도 떨어지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성숙도 체크, 이게 바로 ISO 27001 ISMS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즉 ISMS 인증 심사를 매년 계속 되풀이해서 받아보다 보면 보안 레벨이 서서히 상승하고 상승한 게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그 시큐리티 프로그램 매튜러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리소스 동원돼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 다 리소스가 동원돼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 세미나하고 학습하듯이 교육과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현장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그 예산부터 짜고 나요. 우리 정부 예산도 그러죠. 교육 및 인식 확산, 이 예산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것부터 잘라요? 교육비부터 자르죠. 근데 외국 사례는 그러지 않더라. 그런 그 시큐리티 프로그램 매튜러티를 위해서 이제 단계는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우리가 이런 그 측정을 하는 단계에서 처음 그 개념 정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하루에 추가되고 있는 분야가 두 가지 서플라이 체인 얘기했었고 또 CSF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얘기했었죠. 이 두 개의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CSF에서 첫 번째가 아이덴티파이였었죠. 식별하는 거.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대부분의 모든 컨셉에서는 처음에 컨셉에서 식별 작업부터 하고 우리 요게 지금 컨셉 모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펑셔널 어널리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오퍼레이션하고 그것을 리유즈하고 이제 리타이어 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접근해 갈 거다. 그래서 우리 성숙도를 측정하거나 하는 것에서도 이런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가 식별에 대한 내용이 뭐다. 이 식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현장 가면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그 문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산대장 달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자산대장에서 이 식별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해 놓았느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좀 전에 아우토그립터 분이 툴 소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다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건 따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죠. 제 연락처 아시면 모르시면은 여기 이 파일에도 끝부분에 제 연락처 있고 앞부분에도 연락처 있었었죠. 그리고 아니면 김윤석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될 겁니다. 예, 여기 얘네들 그 식별하는 작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의 내리는 것들이 뭐가 있고 기능적 설계와 상세 설계 구성하는 거, 또 오퍼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폐기하고 해체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소개하기 난감한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책 수립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고 우리나라 특징에서는 간과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국제표준이나 혹은 미국적이나 선진국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제일 먼저 이 팔러시부터 봅니다. 너희가 가진 보안 정책은 무엇인데?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요소 중에 하나는 여기는 기술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승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진이 정보보호 선언문을 딱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정책에서 가장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체에서 모든 것을 보안정책은 절차에 있다부터 해서 그 절차를 참여하고 그 사용을 강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경영진의 보안정책 선언문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그것은 최고 경영진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보안은 이거야 지표라고 하면 그거는 강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고 책임자가 나서지 않고 보안 책임자가 나서서 이거는 필수라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따라오던가요? 현장에서 거의 안 따라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9.11 빌딩 사태 때 모건 스탠리 그 금융기관에서 보안 최고 책임자에게 BCMS라고 하는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정책 수립을 맡겨서 그 정책 수립이 잘 되어 있음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쌍둥이 빌딩 중에 북측 빌딩의 40개 층을 모건 스탠리가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2,80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아 내려왔습니다. 왜요? 옆에 남측 빌딩이 비행기 공격받고 난 바로 내부 방송이 세월호와 같은 방송으로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세요라고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안 최고 책임자는 무슨 소리냐? 비상사태니까 전 직원이 비상대피해야 된다. 현재 그 빌딩에는 비행기가 와서 때려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측 빌딩 때려부신 뒤에 북측 빌딩 때려부신 것은 50분 뒤거든요. 그 50분 사이에 모건 스탠리 은행에서는 전 직원이 계단을 통해서 걸어 내려와서 1시간 걸리는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전원이 다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대피하고 나서 바로 꼬셔져 내렸죠. 그게 보안 최고 책임자가 그때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요.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사람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죽거든요. 사망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우수 사례로 손꼽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고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보안. 근데 이걸 대부분 간과하더라. 그래서 표준에서도 이 팔로시부터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고요. 이것은 절차고 그 절차는 강제화되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면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이 산업시의 시스템은 IT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IT와 OT를 아우러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기업 레벨에서 이제 팔로시 추가하고 있는 바는 여기 있죠. 최고 경영진의 정책 선언문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에 전파해야 된다. 저희가 인증심사 갔을 때 또 하나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장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보안 문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정책, 패스워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전 부서에 전파되어 있는지 첫 번째 살펴보고요. 두 번째,
그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늘 바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증심사에서 탈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운영 정책과 또 절차에 대한 것이고요. 쭉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 운영 정책과 절차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 A부터 H량으로 다 다룬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강조한 것은 제가 인력 강조했으니까 인력까지는 대부분 보겠지만 그 다음에 오디팅 하는 거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는 간과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디팅. 여기서 오디팅 우리가 감사하는 게 벌 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임프루브먼트 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오디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트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감사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책과 절차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여기 2번서부터 13번까지 쭉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전에 제가 그 위험 관리도 얘기했고, 액세스 컨트롤도 얘기했고, 가용성 얘기했고, 여러 가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여기 설명, 보라보라 설명되어 있는 거 이거보다도 이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컨두잇. 존과 컨두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존은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컨두잇은 아까 제가 전송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 지금 그 컬러로 노란색, 녹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이게 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과 분홍색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컨두잇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전송로죠. 얘네들은 존이고. 그래서 이게 플랜트 A, B, C, D, M까지 갈 수 있죠. 공장이 가령 우리 크게 보면은 이제 가령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립 공장이고, 여기는 도장 공장이고, 여기는 엔진 공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것들이 현재 존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DMG, 그러니까 우리 보안 설계하면은 웹에 오픈되거나 혹은 뭐 접근 가능한 곳이 영역이 딱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헤드쿼터, 본사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컨두잇은 이 전송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전송로 속에는 다양한 통신 채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두잇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완전히 분리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 컨두잇이라는 용어는 여기 IEC 문서에서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도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해서 제가 이제 전송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얘네들이라고 한 것은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철저하게 잘 이런 것들을 구획을 전개하고 그런 구획마다 보면은 과학들이 다 요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영역과 전송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구분해서 정의해 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큐리티 레벨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시큐리티 레벨 1, 2, 3, 4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시스템이나 부품 혹은 프로덕트에 적용할 때의 레벨이고요. 여기서의 시큐리티 레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의 보안에 대한 수준, 이것을 얘기할 때 상중하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조금 다른 거죠. 같은 시큐리티 레벨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얘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플랜트 C에 적용하는 시큐리티 레벨을 우리가 상중하 중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문서에서 얘기하는 보안 레벨이고요. 이게 제품이나 프로덕트 혹은 아까 중도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서의 얘기할 때 그것은 제가 시큐리티 레벨 1, 2, 3, 4 4개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컨셉 가지고 들어갈 때는 상중하로 체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컨셉은요,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니스의 표준 문서들을 보면 SP800 시리즈나 FIPS 문서나 혹은 IR 문서들에 보시면 거기서는 시큐리티 레벨을 모두 다 상중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품이나 혹은 컴포넌트 쪽에 가서 얘기할 때는 SL1, 2, 3, 4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로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SLT, SLA, SLC라는 용어가 무수하게 반복될 겁니다. 사방의 문서에서. 그 문서 내용들은 SLT는 시큐리티 레벨 타겟, 내가 목표로 하는 시큐리티 레벨을 SLT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SLC는 그 타겟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SLC라고 얘기하고요. SLA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것은 SLA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게 SL-T 혹은 SL-A, SL-C 이렇게 표현이 사방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타겟이냐 혹은 내 역량 혹은 능력이냐 혹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달성 가능한 그 목표나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어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SLT일 때 내가 그 대책 강구할 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이런 것들을 그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혹은 또 존과 컨두잇에 대해서 우리가 시큐리티 레벨을 설정할 때에는 아키텍처나 혹은 목표치나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A는 그 우리가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SLA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SLC는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기 우리 A서부터 I까지 그 내용들 무엇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영역 혹은 그 전동로에서 SLA에 그 달성하기 위해서 끼쳐질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X1부터 해서 그 X8까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라는 시간 속성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얘네들은 정밀하게 계량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그 아주 짜임새 있게 또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라이프 사이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보는데요. 평가와 개발 및 구현 단계,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 그런데 요것은 우리가 프로덕트나 혹은 컴포넌트 쪽으로 가면은 요 세 단계 말고 IEC 24748 문서가 있습니다. 그 IEC 24748 문서에 가면 또 거기서 그 각 그 단계 프로세스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게 스펙을 딱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부터 해서 그 베이직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 또 베리피케이션 앤 베리데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거, 또 메인터넌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타이어 시키는 거, 디커미션 시켜서 다 폐기 처분하는 거, 뭐 이런 그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얘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단계에서 얘기했고, 이 문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년간에 걸쳐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2006년 정도부터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당시에는 문서가 IEC 61784-2번 문서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문서들은 IEC 24748 문서에서 보면 시스템 앤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레벨이 쫙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는 게 좀 더 최신 문서가 되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그 각각의 이 단계, 평가 단계, 그리고 개발 및 구현 단계, 유지 보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타고 접근해 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위에서 취하는 내용들, 외계부 법률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작업해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 벤더가 작업하는 단계, 벤더와 사용자가 다 같이 작업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각각 도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나중에 개발 및 구현 단계에 넘기는 과정,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단계에서 거꾸로 다시 리사이클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LT, SLA, SLC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도표 따라가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인 구현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메인터넌스 할 때, 유지보수 할 때 단계고, 이때 메인터넌스 할 때는 이제 우리 2-4번 문서가, 2-3번 문서가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치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제가 현장 가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 레벨 가면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 하면 EOS라고 엔드 오브 서비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극명한 게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기본보호 시설을 가서 봤는데 가장 최근에 완성된 대규모 뭐뭐뭐뭐였었어요. 너무 소상하게 밝히면 곤란했어요. 2019년도에 완공된 곳인데 거기서 도입된 스카다 기본 보호 시설의 OS 버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 뒤로 넘어갔습니다. 윈도우즈 버전 뭐였겠어요? XP. 2014년도에 도입된 수천억 들인 시스템들입니다. 거기에 OS가 XP7. 메인터넌스 되겠어요? 그러니까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게 제가 앞에 도표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서플라이어, 오퍼레이셔널 서플라이어, 혹은 SI 사업자, 이 사람들이 취해야 할 보안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XP나 세븐은 패치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단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5절이었습니다. 6절은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 모델들이 쭈루룩 나올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그, 모델은 말 그대로 그냥 모델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작업할 건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반드시 적용돼야 될 거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의 앞부분에는 제너럴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델은 우리가 세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놓치는 게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레퍼런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SN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존 모델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존 그림 기억나시죠? 플랜 A부터 B, C 있을 때 그 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존을 어떻게 내가 구분 지을 건가, 경계를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을 보고 우리가 말 그대로 모델링에서 내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레퍼런스 모델은 보통 4레벨 내지 5레벨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로 레벨부터 시작하니까 5레벨이죠. 또 어느 문서 가면은 4레벨로 나눕니다. 라미 4.0 들어보셨죠? 혹은 인더스트리 4.0 들어보셨죠? 인더스트리 4.0은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이지만 라미 4.0은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이잖아요. 인더스트리 4.0에 적용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 이게 라미잖아요. 그 라미 4.0 모델을 가시면은 거기는 4레벨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레벨로 나눴냐 5레벨로 나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레벨 3부터 4까지를 하나로 통합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일 뿐이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레벨 0는 센서 액추에이터가 있는 겁니다. 레벨 1은 PLC. 센서 액추에이터는 우리 PLC가 다 컨트롤하죠. 이 PLC가 자동차나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면요, 한 공장에 수십만 개가 존재합니다. PLC가 수십만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센서 액추에이터는 수백만 개 존재하는 거죠. 보통 PLC 한 개에 우리가 거기에 인풋 아웃풋 단자 터미널들을 보시면 뭐 10개, 20개, 뭐 그건 200개, 30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센서 액추에이터 레벨 0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1은 PLC, 레벨 2는 그런 PLC를 컨트롤하는 DCS로 보시면 되고, 레벨 3는 단위 플랜트, 공장, 플랜트 A, B, C를 전체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레벨 4는 그 기업의 본사, 헤드쿼터에서 우리 오늘 생산량이 얼마야, 어디에 로스가 얼마나 났고, 어디에 지금 그 분량이 얼마나 났고 하는 대시보드, 총체적인 대시보드를 보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분자를 지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62443 시리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벨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얘는 그 중에서 스카다 쪽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레벨이 정해질까라는 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레퍼런스 모델은 앞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이나 물류 수준을 다 고려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가장 탑 레벨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원부자재 후발주부터 해서 리유즈, 즉 재사용하는 거나 혹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택배, 그런 것까지 모두 망라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공장이 가령 아디다스 공장이다 하면 아디다스 공장이 리쇼어링 했죠. 그런데 다시 리쇼어링 한답니다. 리쇼어링 했다는 얘기는 중국 공장을 독일 본사로 가져갔는데 독일 본사로 가져가서 완전 자동화 했습니다. 그 공장 하나에서 1년에 50만 쪽 이상의 운동화를 생산해내는 것을 원부자재 수발주부터 해서 택배까지 모든 걸 자동화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리쇼어링의 대표 사례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리쇼링 됐다는 얘기는 독일로 가져갔다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가는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동화해서 이렇게 대응해보니 아까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단가가 그럼 하락이 되고 그만한 그 가치가 리턴이 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이게 완전히 상반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동남아에 갔다가 풀어서 그냥 생산해내고 맞추는 게 더 낫겠다. 일부 자동화하는 것은 되겠다. 이 케이스는 어디서도 똑같이 보실 수 있었냐 하면 우리 요즘 여기 주변에도 테슬라 전기차 무척 보이거든요. 테슬라 차 CEO가 목표가 뭐였었죠? 완전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포기했잖아요. 완전 스마트 팩토리 만들려고 딱 들어갔다 보니까 불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그 친구는 이 과목부터 먼저 수강하고 했어야죠. 그러지 않아놓고 이제 그냥 그 아이디어라는 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해보니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생각해라. 이게 레벨 4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를 위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여기다.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모델링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카운턴트 얘기도 나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독일 사례가 베트남으로 다시 간다는 게 일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렇겠죠? 아니, 전반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그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인식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리스크 애세스먼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스크 애세스먼트에서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그 디시전 포인트라고 했죠.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지만 리스크를 없애는 것도 목표잖아요. 리스크를 무시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모든 것에 다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피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운용할수록 10만 원어치 팔고 돈 들어간 거는 100만 원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질문은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세계적으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가 지금 독일 기업 중에 일부가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전반적인 트렌드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 아디다스가 대표적으로 그때 아주 부각이 됐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좀 뭐랄까 하나의 이런 사례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걸로 나온 것일 뿐이고 독일은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엄청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특히나 지금 한독 포럼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독일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협업을 하자 하면서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 시큐리티 가지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 3는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니까요. 운영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과 관련된 통계,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내용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 단계에서 이제 쭉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이건 이제 우리가 PLC 수십만 대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PLC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HMI라는 디바이스 가지고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PLC 세팅할 때 보면은 HMI 그 모니터 있죠. 그런데 그 모니터 OS가 버전이 어떻다고요?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죠. 모니터에는 원래 이제 그 서버가 따라가 붙잖아요. 이 서버 OS가 엔드 오브 서비스에 걸려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보셔야 되고, 그때 아까 그 솔루션 밸류를
SIS의 그 스레셔드 밸류 세팅된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했을 때 해커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그 스레셔드 밸류를 50 범위인데 그 친구가 가령 거기서 지금 정상이 20인데 50으로 넣었으면 전력만 날아갔었을 겁니다. 한데 50으로 넣은 게 아니고 넣은 게 가령 5천 넣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계장 제어 시스템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레벨 정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슈퍼바이저리 기능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것과 관련된 그 데이터 핸들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바이저리 모드에서 대두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PLC가 직접 이제 구축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또 이제 고민거리 되거든요. 여기 이제 PLC 제어이나 PLC나 RTU들이 이제 레벨 1에서 위치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쓰비시 PLC가 무척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여기 우리 같이 연구하고 계신 LS 일렉트릭 PLC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정화 위복이 되는 거죠. 일본이 딴짓 거는 것을 우리 슬기롭게 돌파하는 게 그래 그럼 너희 거 다 빼내고 한국 걸로 가져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제품 그대로 써요. 여러분들이 아량을 쓰면은 아량 워드만 쓰잖아요. MS 워드 쓰면 MS 워드만 쓰시죠. 다른 거 안 쓰려고 하잖아요. PLC에서는 미쓰비시의 레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공정 제어하고 관리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미쓰비시 거 빼내면은 LS 일렉트릭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통신 프로토콜이 LS 일렉트릭에서 만들어진 우리 라피에넷 같은 그 프로토콜들이 쓰이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이러한 장비에 종속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종속되면 계속 끌려가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추세를 보니까 이 레벨 1에서 무수하게 많은 security vulnerability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ICS 소프트 혹은 그 CVE 리스트를 받아보시면 하루에도 수십 개 나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장비에서, 뭐 시멘스 거에서, 뭐 어디 거에서, 뭐 vulnerability 발견됐다, 대응해라 라는 것들이 ICS 소프트가 엄청나게 잘 움직이거든요. 레벨제로는 이제 실제로 펌핑을 하거나 밸브를 열거나 닫거나 뭐 파이프라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레퍼런스 모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SM 모델. 그래서 이 SM 모델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기업의 상황, 아까 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를 다 고려하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지질적인 사이트, 지역, 라인 감시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SM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 설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이그젠플, 이게 일반적인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에 얘기, 이건 스카다 쪽에 들어갈 때 얘기가 모델을 되어 있는 거고요.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아까 이거 우리 플랜트 A, B, C 그림하고 유사하죠. 다만 박싱이 안 돼 있다 뿐이죠. 마찬가지로 니스트가 만든 문서가 그대로 국제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니스트 문서가만 비슷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앞에 슬라이드는 그 SS에서 장비 보시고 SS 정확히 아니면 SS 안에 보면 데이터도 SS잖아요. 데이터도 SC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베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데이터 SS에서 따로 명기 안 했습니다. 고려하셔야 될 건 이게 2009년 버전이잖아요.
네.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 되면은 아까 그 우리가 ISA 문서에서는 데이터 프로텍션 딱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IS로 퍼블리시가 됐으면 4년 전부터 작업이 됐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좀 올드한 내용들이죠. 이걸로 쭉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지금 현재 한글 KS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대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문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 같은 그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영역 체크가 이제 존과 컨듀잇 모델 얘기됐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존을 세분화하는 거. 이거는 그냥 플랜트 A를 크게 봤잖아요. 플랜트 단위를. 이것은 구분 더 짓는 거죠. 이 존을 나누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스카다 쪽에서는 폭넓게 볼 수도 있고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영역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것은 본인들 영역에서. 그런데 최근 문서에서 보시면요. 이것보다 더 세분화합니다. 즉 아까 제가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이더넷을 근간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6개의 표준 프로토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더넷을 근간으로 하되 이게 경쟁 방식의 컨텐션 방식의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공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로봇이 공략해야 되는데 로봇이 자기 퍼레이트를 놓쳐버리면 로봇한테 지시 명령이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6가지 그 산업 이더넷 프로토콜에서는 경쟁 방식이 아닌 그 권한을 부여해서 동작하게끔 다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더 구분을 짓습니다. 즉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그래요. 즉 더 네트워크를 소형화시켜서 구분해놓고 그걸 버추얼랜으로 구분 다 짓습니다. 혹은 서브네팅 하든가 해가지고 구분 짓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모델 설계할 때 컨셉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리면 구름 모양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트워크 모양새는 다 구름이고 다 똑같냐라고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구름 속에서 바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 이제 겉만 모습을 봐서 그런 거고요. 그런 조언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해야 할 특징적인 건데요. 이건 존과 컨듀잇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얘는 존에서 고려해야 될 게 우리 팔러시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셋 얘기했었고, 액세스 컨트롤 얘기했고, 벌러러빌리티 얘기했었고, 액시던트, 그 다음에 그 서티피케이션하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을 가지고 존을 구분 짓는데 컨듀잇에 가면은 거기에 연결된 영역을 또 같이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요소와 더불어서 연결된 영역을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그 각각의 내용들, 요 보안 정책, 자산 재고, 액세스 요구사항 및 제어, 위협의 취약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슬라이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짐없이 정리하느라고 이 전체 슬라이드가 무려 120몇 장이 되는데요. 이걸 한 번들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산 목록 정리할 때는 물리적인 자산과 논리적인 자산 해가지고 A서부터 R까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자산 대장에서 우리 하드웨어에 이런 거 있다라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거기는 꽝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안 진영에서 요거 플러스에서 보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EOS 보려면은 OS 버전도 알아야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 버전도 다 체크해야 되고 IP 주소,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망라되어 있어야 돼요. 보안 목표를 가지면. 이게 모델일 뿐이지 이걸 변경
시킬 수 없다, 있다? 얼마든지 모델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샘플링은 모델일 뿐이지 얘가 정답 아니다. 그런 사항들이 쭉 그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컨듀 쪽에서 설명인데 얘와 얘가 요거 하나 차이라 그랬죠. 변경된 영역, 그 연결된 영역, 영역과 영역 간에 좋은과 좋은 간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사항들을 쭉 지금 마찬가지로 전통으로 특성에 따라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다시 이제 엔터프라이즈 전체 기반에 대한 통신 경로 예죠. 이건 소개대 컨듀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는 그림이 그거고요. 자산 제고부터 있고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왔었던 것이 이거는 제가 단어를 바꿀 수가 없는 그림이라서 도관으로 들어있는데 전송 모달 이거는 KS 고시에 지금 이렇게 고시되어 있어요. 그 그림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책 및 절차 지침 만드는 거 그것을 자산에 적용하고 그 자산에 적용한 것을 우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 구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영역 및 도관 모델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과 컨듀잇을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62443-1-1번 문서의 요청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1-1번 끝낸 겁니다. 요 다음 장부터는요. ISA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최신판이 아닙니다. 2017년 판이죠. 3년간에 또 변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는 제가 백방으로 구하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이건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거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쭉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중복이 돼서 이거 아까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리퀘어먼트 7개의 리퀘어먼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별 그 IAC부터 쭉 해서 AC까지. 그런데 얘네들은 그전에는 요게 앞에가 뭐였었죠? 그냥 A씨였었죠. 그죠? I가 없었죠. 그런데 I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데 아직은 표준으로 딱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 표준도 이거는 전혀 안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 컨셉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네는 제너럴 컨셉하고 펀더멘털 컨셉해서 여기 이제 생애주기, 시큐리티 레벨. 그런데 이런 얘기 우리 다 앞에서 지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더 상세하게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우리 지난 첫 주 때 한번 조금 보셨었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에셋 오너 입장에서 봐야 될, 여기 AO가 에셋 오너죠. 여기 에셋 오너. 인테그러티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서로 누가 해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표준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문서가 더 빨리 갑니다. 2-1번 가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게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 판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면은 2020년 3월 버전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더 살펴보시면 되고 이 문서들은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 정리는 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주거 컨듀잇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고 레벨 얘기했고요. 이 문서들은 제가 국제 표준 문서들을 쭉 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여기 ISA에서 문서가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1-1번과 4-2번까지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들을 쭉 살폈는데 4-2번 문서는 완전히 표준이 2019년도에 4-2번이 끝났고요. 4-1번은 2018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최신 지금 문서들이 다 표준으로 완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문서들도 살펴볼 게 쭉 있고요.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표준, TTA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저것을 그 저위의 문서들을 여러 가지 샘플링하고 해가지고 표준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 정체성이 이제 희미해져 버렸어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라는 게 이제 빌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한 게 이건 놔두고 62443-4-2번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안 인증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